감사합니다.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면서 보니까 캠퍼스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낙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마 이 총장님께서 지금이 최고 좋은 때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도 그렇게 잘 됐으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저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뭔가 배우기는 배우는데 뭘 때문에 배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학교 다니니까 뭐 공부는 해야 되겠고, 뭐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이 전문, 경력을 갖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이랬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텐데, 꼭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산을 올라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산을,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산 밑에서 산을 올 거라고 지금 몸풀고 있는 뭐 그런 단계에 있는데, 쭉 올라가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보통 산 올라가면 가파르죠, 밑이. 가파라서 힘은 들고 답답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굉장히 답답하다가 조금 이제 한 10년 하고 나서 뭐 좀 알니까 이제 등성이, 산 등성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보면 조금 나아지면 훨씬 재밌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갈수록 더 넓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 정상에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산 밑에서 몸풀고 있는 분들한테 산 위에서 올라가 본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이 정보혁명과 미래기술입니다.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주제라서 사실은 이걸 전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저 앞에 부제가 붙기를 제가 경험한 정보혁명과 미래기술.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25년간 반도체 부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가 나중에 보면은 정보혁명의 모든 그 엔진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서 그걸 25년 하면서 정보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기술을 와가지고 미래기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서 하고 있는 미래기술이 어떤 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가 정보혁명과 삼성전자, 미래기술과 삼성종합기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1985년이면은 이 중에서 뭐 대부분 애기든지 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었겠습니다만은 불과 20년 전입니다. 20년 전하고 지금 2005년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IT 제품은 획기적인 발전했습니다. 20년 전에 슈퍼컴퓨터가 지금의 PC만도 못했고, 옛날에 지금 휴대폰에 들어간 이런 전자기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성능이 지금보다 훨씬 못하던 그 20년 사이에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제가 이 해외 출장 같은 데 갈 때 쭉 박물관 같은 데 자주 가보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BMW 독일의 자동차 만드는 박물관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80년에 만들었다는 오토바이도 만들고 차도 만드는데 그때 차가 지금보다 더 좋아 보여요. 막 금방 탈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렇게 뭔가 사는 변하기는 변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는, 기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인텔은 얼마 안 되는 회사고, 예를 들면 일본의 뭐 도시바라든지 샤프라든지 이런 오래된 전자회사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30년 전에 만든, 지금 보면 너무나 우스운 전혀 쓸모없는 그런 전자기기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IT는 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사이에 또 그만큼 임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정보혁명으로 연결되는데 좀 더 이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IT 제품의 발전에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반도체의 미세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반도체의 어떤 선폭 같은 게 1985년도에 주로 사용된 선폭이 1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를 치면은 1000나노메타죠. 가 지금 요즘 60나노메타가 있나라고 15분의 1 정도 감소했는데, 반도체 중에서 중요한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두 가지를 보면은 386, 28만 개의 트랜지스터의 386이 집적도가 1억 3천만 개로 400배가 증가를 하고, 메모리 같은 그 당시에 256K D램, 요즘 1기가 D램이기 때문에 400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20년 사이 그렇게 많은 속도로 모든 게 뭐 400배, 4000배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PC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그런 성능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IT 기술과 금방 이런 반도체 미시화 기술, NT의 어떤 원조 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IT 기술과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이 정보혁명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이 같이 발전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내고 기존 산업도 혁신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도 변화시키고, 이래서 정보혁명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정보혁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바뀌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의 우리하고 100년 뒤에 우리가 우리 자손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IT 기술 쪽의 어떤 변화를 좀 뒤돌아보면은, 대략 그 IT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게 뭐 컴퓨터가 발명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기가 나오고 1950년대 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컴퓨터 나올 때부터 디지털이었지만 대부분은 뭐 방송이라든지 전화 같은 건 다 이 애날로그 기술이고, 또 컴퓨터도 개인용이 아니라 이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학교 가면은 뭐 컴퓨터 한 대 있어가지고 펀치카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뭐 이런 시절에 제가 70년대 학교 다녔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서 그 기술이 디지털로 바뀌고 또 개인용 기기로 대략 8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PC화 되고, 그 다음에 전화기도 집에 가정에 한 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용 디지털 셀룰러 핸드헬드 폰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어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성공한 회사들이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이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IT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런 시대로 디지털 퍼스널 시대로 가는구나. 미리 읽어서 이런 어떤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걸 특허화하고 표준화하고 이래가지고 이 시장을 장악한 디팩토 스탠다드, 실질적인 표준, 어떤 누가 인정한 게 아니고 뭐 국가 공공기관이 사적인 어떤 스탠다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도 아마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이 이 스탠다드를 장악하지 않았으면 지금 뭐 한국 기업, 중국 기업 다 경쟁해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던지 했을 텐데, 표준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도 강한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라는 의미죠. 이제 컴퓨터가 센트럴에서 퍼스널로 넘어와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주위에 있는 각 사물의 컴퓨터가 다 이식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든 우리가 쓰는 모든 기기들 다
컴퓨터가 다 장착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크레딧 카드, 무슨 여기저기 어떤 센서류, 이런 데 다 컴퓨터가 더 작은 소형 컴퓨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고 모든 게 인지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이제 이런 기기 관점에서 보면 컨버전스, 이렇게 PC, 휴대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기능이 다 한꺼번에 모아지는 그런 시대. 그러고, 이 시대는 옛날에 뭐 어느 사기업이 나서서 이렇게 표준을 불가능하고, 다 이 같이 어떤 국제규격, 포럼, 이런 데에서 오픈 스탠다드가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다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나노 기술도 제가 맨 처음에 그 76년도 입사 과학원 공부하고 78년도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회사에서 삼성 반도체가 그때 우리나라 유일한 반도체 회사였는데 쓰던 그 디자인 룰이 0.3 밀리인치 그러니까 마이크론으로 계산해서 7.5 마이크론 메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숫자인데 그런 시대에 이제 반도체 IC가 나오고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이 조그만 트랜지스터 100개씩 연결되어 있는 LS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시절에서 그 후속 20년간 서브 마이크론 시대 그러니까 1마이크론 이하라는 얘기죠. 0.9, 0.8, 0.7 마이크론 나노메타로 치면 1000배니까 1000나노미터에서 900나노미터 뭐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100나노미터 이하로 내려와 있는 거죠. 반도체도 발전하고 이제 그때에 이제 이 반도체 기술이 응용돼 가지고 디스플레이가 플랫 패널 LCD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이 나노 기술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출현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수나노 오더로 모든 기술이 내려오니까 이 나노 기술 혁명이 다른 분야로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로 왔다가 이제 에너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좀 소개되겠습니다만은 뭐 연료 전지 이런 것도 옛날에는 효율이 굉장히 나빴는데 나노 기술 적용해서 이게 나노 파티클을 잘 쓰니까 굉장히 효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수소 경제란 흙에 드러난 그 연료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도 DNA가 크기가 뭐 수나노 오다인데 지금 뭐 반도체 만드는 그 기술 나노 오다를 관찰하고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보니까 여러 가지 훨씬 더 DNA에 대한 이해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환경, 뭐 건강 전 분야로 이 나노가 확산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그 정보혁명의 후반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사회가 변할 건가 이걸 잘 설명한 그 책이 그 피트 드루크가 쓴 넥 소사이어티라는 책이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책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의하면 산업혁명하고 그 정보혁명을 이렇게 1대1로 매치시켜가면서 쭉 그 발전상을 봤는데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피트르크가 보니까 정보혁명의 진행은 산업혁명의 진행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보면은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1780년경에 그 전에 물론 유사한 기계도 있었습니다만은 전기기관을 발명했죠.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다 쓰는지 몰라가지고 한 20년은 그냥 아주 한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지나니까 이거 여기도 쓰면 돼, 저기도 쓰면 돼. 기존 산업의 어떤 생산성 혁신에 많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뭐 무기 공장도 많이 쓰고 뭐 방적 공장도 많이 쓰고 사람 손 가지고 뭐 하다가 전기관 하니까 생산성이 100배로 올라갔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서 사회가 발전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한 50년 지나니까 세상에 없던 전기관이 이 엔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신기기가 나왔다.
그게 이제 철도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없는데 철도가 갈 수가 없겠죠. 뭔가 독립기세에 갈 수 있는 게 사람이 끌고 철도 다닐 수 없을 테니까. 철도가 나와서 80년대 뭐 후반에 뭐 유행처럼 유럽이고 미국이고 만신에 이 철도가 깔리기 시작한 거죠. 깔리니까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사람들 모여들면 지식이 급격히 변하면서 지식 레벨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지식 레벨이 쭉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 가지 이 과학의 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아주 새로운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 그래서 보니까 뭐 전신, 광학, 비료, 백신 같은 지금 봐서는 다들 뭐 옛날부터 있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오고 서비스도 생활사회 우편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신문 같은 이런 게 생겼다. 사회가 확 변합니다. 정보혁명도 컴퓨터라는 그런 새로운 엔진이 1950년경에 나와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맨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별로 어디 쓰는지 몰랐죠. 좀 모르다가 좀 있다가 이제 기존 산업의 사무 생산성,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뭐 회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엔지니어링에 쓴다든지 이런데 이제 막 쓰이기 시작하다. 이 사무 생산성을 뭐 100배씩 올리다가 한 50년 지나니까 새로운 기기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새로운 기기가 나와서 그게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들 느끼지만 사람이 굉장히 사회생활상이 변한 거죠. 이것 때문에 뭐 개인과 개인이 세계 어디 있으나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요즘은 모든 그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같은 이런 의견 교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술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전문가끼리 굉장히 그 많이 토론이 되고 어떤 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 지식 레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이미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좀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나와 있는 건 뭐랄까요? 뭐 예를 들어 인터넷 기업 같은 거, 뭐 이런 게 새로운 서비스가 되고, 뭐 바이오 같은 게 아까 옛날보다 훨씬 더 기술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 혁명이 진행될 것이다. 자, 다음. 그래서 이런 어떤 급속한 IT 나노 기술의 발전이 이제 앞으로도 변화를 가져오게 돼.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1980년에 어떤 이 주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의 어떤 그 기업 순위하고 지금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시스코, 델, 브라이존 같은 없던 브라이존은 AT&T 후속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뭐 그 당시는 전혀 상상도 삼성전자 같은 회사 대표적으로 이제 부각된 회사인데 25위 안에 못 들어 29위 수준 대략 700억 달러 70조 정도 시가 노키아, 퀄컴 이런 회사가 생깁니다. 자, 이제부터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그 정보혁명의 수혜, 뭐 우리나라 전체가 정보혁명의 어떤 수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삼성전자도 없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같은 발전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생긴 게 1969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뭐 쭉 보시다시피 그 당시 물론 열심히 성장했습니다만은 대략 한 20년 정도 지날 때까지 그 90년대 초반 92년 93년도에 매출이 60억 달러 정도 된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가전기기 이런 거 많이 만들어 팔고 반도체도 있었지만 아주 작았고 근데 이때 82년도 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때 한번 점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로 D램에 의한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로 D램에 의한 1차 점프가 있었고 95년도에 피크 도달해가지고 그 뭐 96년 7년대 굉장히 가격이 급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전체로는 성장을 별로 못했습니다만은 역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을 한번 1차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핸드셋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하고 TFT LCD가 나와서 다시 점프를 하고 플래시가 최근에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품목이 실제로 삼성전자가 사업을 20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4개 품목, 4개 사업이 매출의 54%에다 이익을 봐서는 90%. 그래서 이 사업이 삼성전자를 보통의 회사와 다른 회사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을까? 이걸 이야기를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년 사이에 이 그림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지 놀라요. 우리도 이거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랬나? 이렇게 싶은데.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렇게 굉장히 보고 나서 놀라고, 우리도 보면 이랬나? 10년 사이에 진짜 10배를 컸나? 이렇게 이제 다시 놀라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략 그 4개 사업이 결국은 사업을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제대로 된 사업, 세계의 어떤 인류가 되는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이 돼가는 과정이다. 그게 다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면은 다 이걸 세계의 어떤 1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 이제 그 D램이란 그 아주 역사적인 우리를 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게 세계 1위로 도약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된 건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 그 뒤에 이제 플래시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것도 D램을 따라서 세계 1위가 됐는데 대략 보면은 10년씩 걸렸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 그 준비 기간 또 뭐 한 5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최소 15년 정도는 해야 세계 1등을 갈 수가 있다. 지금도 뭔가 세계 1위 사업이 많이 자라 있을 거고 핸드셋은 세계 1등은 아니지만은 뭐 인류 사업에 세계 탑3에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D램하고 조금 다른 루트로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핸드셋 루트에서 나온 하나의 세계 인류 사업이 있고 반도체 루트에서 나온 인류 사업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램은 그야말로 지금 지나가고 생각해도 좀 기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운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의미가 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계 1위라는 걸 경험을 하게 돼가지고 세계 1위라는 걸 해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국내에 좀 팔고 뭐 해외 나오면은 별로 대우 못 받고 또 이익을 내더라도 뭐 조금 내고 이렇게 살다가 이거 1위를 해보니까 뭐 고객이 뭐 엄청나게 우리를 다르게 봐. 초창기에 이제 제품을 팔러 가면은 뭐 만나주지도 않고 가서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또 뭐 가격도 제가 못 받고 이러다가 또 뭐 이 호황이 오면 좀 샀다가 불황 오면 끊어지고 이런 처지에 있다가 1위가 되고 나니까 뭐 상당히 뭐 절대로 1위 그 사업자들은 그 고객한테 예매를 안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황이 왔다가 불황이 오더라도 스플라이어가 예를 들어서 뭐 3개 있으면 2개로 하나 줄이자 하더라도 절대 1위를 나중에 자르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위라는 게 그렇게 좋구나. 그 다음에
뭐 좀 불황이 와서 좀 어려워지더라도 2위, 3위 업체는 더 힘드니까 1위보다는. 2위, 3위 업체는 적자 나는 우리는 그래도 적자는 안 나는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세계 1위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확실하게 이제 느껴서 삼성 안에서는 94년 뭐 이럴 때 뭐 세계 1위 뭐 이런 월드 베스트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실은 사업 부문이 그때부터 세계 1위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국내 다른 그룹의 경우는 아마 2000년대에 들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디램에서 배운 게 크다. 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이걸 할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됐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팩터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선 대장님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결단이 가장 컸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검토가 됐는데 그 당시 상황이 대략 그 메모리 사업이 디램이랑이 나와가지고 이제 PC라는 게 나오고 뭐 이랬는데 미국 회사들이 맨 처음에 이걸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아는 회사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 또 모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또 그때 인텔도 디램은 아니지만은 뭐 SRAM 메모리 사업을 하고 있던 그런다가 1980년대 들면서 이제 일본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걸 막 뛰어들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이 강세를 띠기 시작해서 미국 회사 거의 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3년 이 당시에 일본기한테 밀려서 미국 회사들이 이 메모리 사업이 다 철수를 결정하고 그때 이제 인텔 같은 회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으로 전문으로 돌아버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는 디램 포기하면서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쪽으로 돌면서 지금의 이제 모뎀 사업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구조 조정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메모리 사업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82년, 3년 이럴 때인데 한때 일본 기업의 그 메모리 쉐어가 90% 이렇게 갔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뛰어드는데 맨 처음에 뭐 물론 한국 반도체라고 뭐 조그만 회사가 제가 한국 반도체에 입사를 했습니다만은 있었지만은 뭐 메모리 그 강자들 싸움에 한국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어려운 일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경험이 있는 이런 인재들 많이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1984년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약 300명 규모의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마침 박사를 하고 그 연구소로 가게 신입 박사로서 그래 갔는데 가보니까 뭐 미국인 기술자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국 산업이 일본에 밀려가지고 뭐 망하니까 한국 회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다 연구소 만드니까 아주 좋은 사람 많이 뽑을 수 있었죠. 뽑고 한국의 꿈나무를 또 한 30명 아주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그때는 64km 뭐 행군 같은 거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고객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젊은 사람들 보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같이 1년 반 정도 그 사람들 한 2년 정도 기술 습득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술 습득. 그 사람들이 지금 삼성 반도체 가면 다 상무가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니까. 자, 그렇게 기술 습득이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투자를 했어요. 대규모 투자라는 게 뭐 자본 투자도 자본 투자지만 사람에 대해서 일본은 그 당시에 그 메모리 시장을 지배했지만은 일본에 가면은 뭐 큰 전자회사가 큰 것만 5개, 뭐 작은 것까지 넣으면 한 20개 이렇게 있습니다. 뭐 히다치, 도시바, NEC, 미쓰비시, 후지츠 아무도 이 포기 안 하려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전자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너무 그 회사 많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 뒤에 또 뭐 15개도 따라오니까. 사람도 분산되고 투자도 분산되고. 우리는 모았어요. 우리나라 인재 좋은 사람 다 모아서 삼성의 자본력으로 딱 결집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D램 같은 개발 한 5년쯤 지나서 D램 같은 거 개발하는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일본 한 회사, 일본 전체를 합치면 우리보다 훨씬 많았지만은 한 회사 비하면 2배로 많아요. 3세대를 동시에 개발하는. 물론 뭐 사람들도 똑똑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면 그 당시로 삼성 그룹이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근데 이제 이 D램3이 하나 좋은 게,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매 3년마다,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 18개월마다 2배씩 반도체 집중 용량이 올라간다. 그게 무어의 법칙인데, 뭐, 메모리는 4배씩 용량이 올라가니까 매 3년마다 이 한 세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더라도 이 다음 한 번 더 도전해보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결국은 16메가에서 따라잡은 거죠. 앞서기 시작한. 그 뒤로 앞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 특성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이제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1위를 경험하게 됐고, 그 지식을 다른 부분으로 확산시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까 말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인류 사업이 된 게 지금 우리 그 핸드셋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업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일본 같이 강자 틈에서 우리가 이 핸드셋에서 지금 노키아 1위고 모초라 2위고 그게 가깝게 삼성이 3위까지 하게 됐을까? 그 전에 일본 기업들이 항상 우리보다 훨씬 잘해왔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을까? 결국은 물론 일본이 실수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이 그 NTT, PDC라는 자기 어떤 표준을 고집하다가 그 글로벌 시장을 안 보고 국내만 시장을 보고 하다가 글로벌 어떤 그 경쟁에서 뒤처져 버린 측면도 있는데, 정부도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애틀이라는 통신연구소에서 시대매를 올해부터 연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준비 작업이 있었어. 우리가 하여튼 시대매에서 가감하게 상용화에 뛰어들어서 어떤 단말기를 만드는 걸 미리 시작합니다. 만들어보고 또 시대매 기술이 시대매라는 시대매가 지금 세계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GSM이라는 더 어떤 도미넌트한 유럽이 주도하는 그런 이동 통신 표준이 있죠. 이제 그 기술에 비해 보면 시대매가 훨씬 더 멀티미디어가 빨리 잘 되게 이렇게 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더 많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만들어 시대매에서 먼저 성공하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GSM 단말기 시장은 훨씬 GSM 크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성공 요인은 이제 하면서 싸구리로 잘못 만들어지게 막 팔고 이러면은 성공을 결국 못했을 텐데, 신문에도 나고, 우리 이기태 사장이 옛날에 그런 거 했다는 이런 거 신문 많이 나오고 했는데, 잘못 만들면 제품을 불에 다 태워버리고, 또 만들어서 던져보고, 굉장히 품질 쪽에 신경을 쓰고, 아시다시피 전화기 들고 다니는데 자꾸 고장나고 이러면 굉장히 짜증나죠. 품질 신경 쓰고, 기능도 고기는. 그래서 아주 브랜드를 하이엔드로 이렇게 오나가. 지금도 유럽, 러시아 이런 데 가면 삼성 휴대폰이라면 굉장히 고급품으로 통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단순히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브랜드, 삼성 전자의 브랜드를 굉장히 끌어올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멀티미디어를 계속 앞으로 모바일 컨버전스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이 전화기 서로 다 들어가죠. 그걸 주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다. 자, 다음. 또 LCD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이 D램 사업이나 좀 유사한 형태로 이 성공 모델이 그런 건데, 결국은, 화면, 그러니까 하나 LCD를 만드는 기판의 크기를 항상 일본 사람들 생각보다 한 세대 앞섰어요, 그냥.
공격적으로 채택해가지고 기술적 도전을 하는 거죠. 물론 기판을 크게 만드는 건 어려운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믿고 더 큰 기판 사이즈 도입해가지고 시도해가지고 계속 성공을 해온 거죠. 성공을 해오니까 이제 이렇게 리더십이 생겼는데 맨 처음에 LCD가 뭐 게임기 같은 인데 쓰이다가 이제 그 노트북에 주 이제 시장을 해서 맨 처음에 보면 굉장히 작았죠. 370mm, 470mm니까 작은 게 이렇게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노트북을 하다가 자꾸 더 커지니까 이제 모니터까지 이제는 거의 다 대체가 됐고, 이제 TV 시장을 놓고 PDP라든지 뭐 다른 기술하고 경쟁하고, 앞으로 아직까지 이 TV 시장이 경쟁이 끝이 안 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뭐 중요한 기술의 틀을 먹고 한국이 또 삼성이 아마 주도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면적이 1년에 뭐 평균 그 40%씩 계속 기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무어스로가 적용되더라고요. 3년마다 기판 사이즈 4배씩 커지는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낸드 플래시는 참 재미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기술자로서 담당을 했고, 기술자로서 개발하고 개발 책임자로 쭉 초창기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것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과 조금 다른 모델입니다. 이거는 삼성이 아주 원천 기술을 발명한 건 아니지만 원천 그 다음 기술을 발명한 기술이고, 시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들어가서 시장도 키우고 기술도 키우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보게 된 게 1989년도입니다. 1989년도에 VLSI 심포지움이라는 반도체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논문 그 발표가 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기술이 나왔다. 그 낸드 그 초창기 이름이 낸드 플래시가 아니고 낸드 EEPROM이라는 게. 그 원래 제가 아까 그 미국 연구소 제가 있을 때부터 EEPROM을 했습니다. 제가 불이발성 개발 담당이기 때문에 EEPROM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낸드가 나오기 전에 낸드가 없는 EEPROM,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라는. 굉장히 그 정기적으로 썼다 지웠다 하고 불이발성이 있어서 전기가 나와도 데이터 안 좋아지는 그런 좋은 메모리인데, 불행히도 이게 너무 비싸요. 너무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64K, 256K까지를 개발해가지고, 그게 87년, 88년 이럴 때, 그걸 팔려고 참 무진애를 썼어요. 제가 그게 이제 불이발성 메모리 개발 팀장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 각지를 다 돌아다니고, 최고로 파는 게 한 3천만 불 팔고 안 팔려야 돼, 이상.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낸드 EEPROM이라는 걸 누가 발표를 했더니, 그거 보니 용량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거 좀 해보자. 근데 이제 도시바에서 이제 그 셀을 발명을 했는데, 뭐, 터크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에 없는 제품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팔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고민을 이제 하다가, 윗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시바도 누군가 같이 갈 파트너가 필요할 테니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 그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시바도 그 당시 이런 그 연구소에서 누가 이런 걸 뭐 발명했다고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뭐 혼자 만들어가지고는 잘 안 쓰니까, 마침 삼성이 와서 하자니까, 그거 좋다, 이러더니. 그래서 이제 특허도 이제 받고, 제품 사양도 통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착수해가지고 94년도에 16메가빗 낸드 플래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쓸까? 시장도 뭐, 그 당시는 지금은 뭐 MP3야 무슨 디지털 카메라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1990년 부근에 그 맨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소니가 마비카라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이게 사진을 찍으면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플라피 디스켓을 갖다 붙였어요. 이만한 게 있으면 뽑아내. 그래서 사실 그걸 많이 생각해서, 아, 저다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오니까 뭐 디지털 카메라 그 당시에 94년도 나왔는데, 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 뒤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많이 나온 거지. 그냥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에 파는 데가 어디냐면은 디지털 앤서링 머신에다 팔았어요. 옛날에 뭐 전화기 있으면 지금은 부재중이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팔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보이스 펜이라고 녹음기 이런 데 좀 팔고. 이러다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조금씩 나오고.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우리가 남이 있는 걸 갖다가 따라가서 따라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키우고 도시바가 물론 키워온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또 하나 빠뜨린 이야기가 16메가 만들고 나서 30메가빗을 개발하는데 잘 안 돼. 해보니까 안 되고 도시바 같이 그 당시에 같이 맨날 교류하면서 개발하는데 그쪽도 잘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수석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식을 하자. 그 사람들이 발명한 어떤 그 방식은 어떤 그 메모리를 프로그램 하는데 안에 아주 높은 전압 10V가 그 메모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발명이 초창기부 좀 불완전한 발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가지고는 용량을 키울 수가 없죠. 높은 전압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안 들어가도 되는 방식을 새로운 걸 발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만들어 보니까 32가 아니라 64 한꺼번에 그냥 딱 돼버려요. 아주 쉽게.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바에 가가지고 야 우리 64 된다 이렇게 그쪽에서 발칵 뒤집어야 됩니다. 기술을 달라고 이제 도로 이제 기술을 주게 됩니다. 공짜는 못 주고 터크료를 반이야 다 깎아. 오리지널 터크를 이제 뭐 특허를 주고 있었으니까 다 깎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를 많이 따라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발명은 아버지 어머니 관계 비슷하게 기본 셀은 도시바가 고안한 건데 그걸 동작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발명한 그래서 특별히 지금 뭐 시장도 뭐 마켓시에 60% 이상 가져가고 있고 아버지 그 오리지널 발명한 도시바는 한 30%밖에 안 되고 우리가 한 60% 하고 참여자가 잘 이 특허 배리가 높아서 잘 사실은 한국 업체 하나 들어오고 있지만 봐주고 있는 중이지만은 그 사실 특허 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금방 4개 사업을 제가 쭉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특색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아까 4개는 굉장히 성공률이 크고 다른 사업은 별로 안 크는데 그 특색이 첫째가 공통점을 보니까 기술의 어떤 불연속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 사업이다. 무슨 냉장고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발전하지만은 완전하게 변한 건 아니죠. 20년 전에 어떤 기본 기술이 자꾸 발전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불연속에 있은 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보니까 D램은 조금 늦게 들어 얘고 예를 들면은 뭐 핸드셋 같은 거 애널로그 전화기 시대에서 디지털 전화기 시대로 또 LCD가 CRT에서 LCD로 또 플래시 같으면은 마그네틱 미디어에서 반도체 미디어로 그걸 탁 적기에 들어가서 크게 일본에 비해서 많이 늦지 않게 들어갔다. 그래서 기술의 불연속, 기술 혁신이 있는데 어디냐. 그걸 잘, 저는 기술 원장이니까 앞으로 어떤 기술을 열심히 해야 도움이 되는지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특색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일본을 따라가지 않았다. 일본을 뛰어넘든지 일본과 다른 방식으로 했다. 많은 사업 중에서 일본을 따라가서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업이 많더라.
뭐 몇몇 삽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램은 뭐 따라가서 따라잡은 거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헤드셋 일본 안 따라가고 LCD도 일본식보다 앞서 나고 플래시도 일본 도시바가 했지만 그걸 따라간 건 아니고 그걸 뛰어넘은 지금까지 특징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우리는 어떤 기술이 앞으로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면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독자적이고 기술의 어떤 변형이 있는 쪽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지금 삼성종합기술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앞으로 미래 기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정보혁명 후반기에서 두 가지 IT 기술과 나노 기술 이야기를 했는데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입이라는 게 이제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컨텐츠라든지 네트워크, 단말기가 다 컨버지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 기기에서 신문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할 수 있고, 또, 유선 기기에도 무선 기기로 옮겨지고, 이렇게 다 컨버지가 다 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 실제로 산업 자체도 많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데가 이 네트워크 사업 하는 데인데, 옛날에 케이블 방송 가입해가지고 케이블 TV 보다가 거기에서도 전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전화 가입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가입자 이렇게 되고 또 전화업자에서 또 케이블도 보여요.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고 모든 게 이런 어떤 컨버지 되고 단말기도 따로따로 있다가 다 모바일 같은 거 다 하나로 모아지죠. PC에서 TV 보고 TV에서 인터넷 하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그 안에서의 기술은 어떤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컨텐츠를 처리할까? 너무나 많은 사진이라든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중요한 기술이 되고 이건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컨텐츠를 검색하는 기술 이런 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얼굴 딱 찍으면 그 사람이 놓은 컨텐츠 다 찾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든 걸 이제 이 심리스하게 연결시키는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앞으로 모바일로 다 모아져서 모든 엔진은 모바일 기기로 들어가서 TV는 디스플레이만 있고 TV에다 모바일 엔진 다 꼽으면 그냥 TV가 다 나오는 그런 시대까지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나노 기술의 확산이 큰 트렌드인데 위쪽에 이 그림의 위에 보면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프린터, 메모리, 퓨어셀, CNT 이런 어떤 디멘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디스플레이 LCD 같은 거는 수백 마이크로메타의 어떤 지오메트리로 모든 게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깨끗하다는 그 레이저 프린터 이 어떤 토나 하나의 어떤 화상 표현 단위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10마이크로오다고 플래시 메모리가 그보다 1000분의 1 가까이 250분의 1쯤 되는 60나노메타 이렇게 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파티클을 이용한 어떤 연료 전지 개발 앞으로 CNT가 이제 있고 우리 성균관 대학에서도 아마 이 나노 기술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큰 어떤 중요한 국내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이쪽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혁신이 있을 거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뛰어넘은 다른 영역까지. 그래서 인체를 보면은 밑에 인체를 쭉 사이즈를 적어놨습니다. 머리카락 크기, 적혈구 크기, 단백질, DNA. 사람 몸도 훨씬 더 이런 같은 디멘전을 보면은 옛날보다 굉장히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돼서 사람 몸을 요새 바이오 붐이란 게 그걸 어떻게 해서 잘 알아서 좋은 약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원래 이게 IT, NT는 없는 걸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좀 마음대로 발전하는데 이거는 이미 조물주가 만든 진화된 생체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 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기술로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자기기의 인텔리전스, 좀 더 인텔리전트하고 깨끗하고 스마트한 이런 쓰기 편한 이런 어떤 전자기기를 만들 수 없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유비쿼티 어디서나 연결되는 통신 기술들. 자, 요 왼쪽 그 2개가 대략 그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런 요소 기술로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계열사 전체로 합쳐서 약 한 100조 정도 되는 사업 중에서 반이 이런 쪽에 세트 쪽 시스템 쪽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반은 이제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부품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나노 디바이스, 주로 반도체 관련 연구를 하는 데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여러 가지 뭐 LCD, 다음 OLED, 622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존 사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 미래 기술, 혁신 기술들을 이제 연구하는 데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커질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데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앞으로 에너지가 뭐 수소 아직까지 완전히 그 성숙된 기술은 아니지만 수년 지나면 뭐 모바일 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집에도 이제 하나 있으면 집에 소규모 가정용 발전소가 되겠죠. 그게 도시가스 같은 거 넣으면 이제 전기가 나는. 그 다음에 자동차도 한 2, 3년 안에 그 연료전지로 다 바뀔 거다. 이렇게 굉장한 그 임팩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이노베이션의 룸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바이오 쪽은 뭐 많이는 못하고, 바이오 칩을 가지고 어떤 질병 진단이라든지 유전자 검사, 그걸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 병원 복잡한데, 그걸 칩 하나에 다 한꺼번에 그냥 해결하는 방법 없나, 이런 걸 주로 개인이 그냥 쉽게 자기 감기 걸리면은 침으로 검사를 딱 하면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게, 이런 방법 없느냐, 뭐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대략 그 기술원이 하는 그 위치랄까요? 이런 역할을 좀 해준 차트인데, 보통 이 모든 기술이라는 게 어떤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만은 사이언스,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는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다가 나중에 좀 지나 보니까 실제 활용할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걸 깨달아 실망을 많이 하고, 이제 이 나이트메어, 어떤 사람 데스밸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하다가 한참 더 지나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실제 산업계에 쓰이는 이런 컵을 갖게 되는데, 기술은 역할은 대략 여기에서 요 정도 있는 거다. 사이언스에서 놓은 파인딩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대략 10년 정도를 보고 연구를 하는 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인풋이 아카데미아, 학교에서도 오고, 어떤 연구기관 같은 데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여러 협력하는 연구기관이 많이 있으면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상세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예. 그럼 오늘 제 이런 자료로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쯤 마무리하고요. 뭐 지금까지 제가 앞으로 한 20분 정도는 기업에서 일을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아까 제 경력에서 봐서 지금까지 저는, 들어와서 뭐 공부하고 연구원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내고 나서, 메모리 부문에서 15년간 어떤 팀장이나 임원 역할을 해서, 일을 했고, 비메모리 쪽, 아까 시스템, 발음 어렵다고 하신 시스템 LA 사이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메모리 쪽에 4년 이래가지고, 대략 한 20년, 이렇게 리더로서, 매니저로서 일을 쭉 해왔는데, 하여튼 저는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제가 그런 걸, 새로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잘 모르겠는데, 메모리도 아까 비메모리, 불이발성 메모리, 아까 EEPROM, 플래시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로 봐서는 메모리 부문에서 최고 작은 팀이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까 뭐 좀 잘 돼서 그런지 또 SRAM이라는 그보다 좀 큰 메모리를 담당하게 됐어. 같이 담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DRAM이라는 메모리 전체를 이제 다 보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메모리. 그래서 한 5년 단위로 이게 아주 그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게 됐었다. 그래서 4번에 거쳐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5번째 새로운 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엔지니어들을 많이 이제 같이 일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이 중에 뭐 이공계가 몇 프로 좀 되는지 한 50% 이상이죠. 여기는 이공계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공계 사람들 커리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이 열정. 사람이 뭘 일을 할 때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옆에는 항상 또 열정이 있는 사람 또 생겨.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조직 관점에서 보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자신감도 있고 용기도 있고 뭐든 어려운 일 한번 도전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기본 자질이 굉장히 중요해. 뭐 자꾸 피하려고 하고 쉽게 하려고 이런 사람은 큰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쭉 개발했던 그 역사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불이발성 메모리 이야기했었는데, 불이발성 메모리 제가 85년도 미국 연구소에다 귀국해가지고 팀을 만들었는데, 거의 뭐 신입사원 10명하고 뭐 대리 1명하고 이렇게 아주 거의 뭐 백지 상태.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그걸 도전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역시 젊은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힘을 계속 받고 일본 사람들 힘이 빠지니까 결국 우리가 앞서게 되는데, 뭐 이 지금까지 쭉 해온 일에 다 어떤 도전을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환경이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 그런 환경에서 도전을 하고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발전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사람은 어떤 일을 자기가 자기 능력 이상으로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가진 능력의 20% 30%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그걸 극복하려는 과정에 본인이 가진 그 에너지가 다 나오고 또 한 단계 발전하고 이렇더라.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일, 직장생활 할 때도 뭐 자꾸 좀 편한데 좋은데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앞으로 이건 꼭 필요하고 이거는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자신 있게 도전해서 이런 사람들이 최고 중요한. 그거는 뭐 이공계고 인문계고 가릴 것 없이 누구나한테 중요하고 자신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한 것보다 아마도 실제 일에 부딪히고 보면 능력이 있을 겁니다. 다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엔지니어,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같은데 엔지니어들한테 특히 중요한 게 보니까 모든 일을 갖다가 이게 기본적인 이유라 할까요? 이런 걸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 뭐, 왜 하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학교 교육도 사실은 좀 그런 거 많이 강조합니까? 사실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학을 배울 때, 그거 왜 나왔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왜 이게 필요하고, 뭐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걸,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뭐, 교육 탓인지 하여튼 그걸 좀 자세히 안 보고, 뭐, 무조건 시키는 거 어떻게 할까, 이걸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맨 처음에야 뭐, 신입사원 시키니까 그걸 해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시더라도, 그게 사람이란 게 항상 신입사원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리딩하는 그런 위치로 와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항상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now why, know what, see, know how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든, 하기야 인생은 왜 사느냐부터 그런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산물을 볼 때 항상 그렇게 기본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변해서 자기가 뭔가 직면했을 때 그걸, 스스로 이노베이트 할 수 있는데, 그걸 선배가 한 거 그냥 답습한 사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업무들 많이 가져달라, 항상. 그게 체질화돼야 돼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학교, 요즘 이제 다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뭔가 어떤 내가 전문이다. 이래가지고 어떤 쪽이 굉장히 좁게 스스로를 나는 이게 전문이가 이거 깊숙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분야에 잘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자기가 전공을 했다는 걸 잘 모르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크려면은 하나만 알았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T자형 인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알지만은 주변을 상당히 많이 알아야 아까 이야기했던 know what, know why 하고 관련이 됩니다. 뭔가 일을 할 때 어떤 게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하고 이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 T자형 인재 되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관심사가 자기가 주 전문으로 하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가장 회사 들어와서 성공하는 리더가 육성되는 방법은 보통 봐가지고 이제 엔지니어로 들어오면은, 한 3년 정도 어떤 일을 이렇게 주어서 이제 맡깁니다. 맡기면은 자기가 이제 그 일을 숙달되는데, 신입사원을 한 3년 지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게 됐으니까 다른 일을 좀 줘볼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진짜 기다렸다는 뜻이, 이제 이미 한 3년 하니까 그 분야 어느 정도 알게 됐고, 또 자기가 좀 다른 걸 좀 빨리 배워야 되겠는데, 아주 반갑게 나서서 다른 일을 맡아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한 대분 하고 나면은 15년이죠. 3년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은. 상당히 주위에 이제 넓게 하는 거지. 5가지 다른 연결 쭉 주위에 있는 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팀장도 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이제 겨우 알 것 같은데, 또 옮기라 그냥. 컴플레인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제, 물론 하나의 기능인으로 깊숙이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은, 리더가 되긴 어렵다. 여러분들 욕심 낸 사람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맞춰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절대적으로 T자. 넓게도 알고 좁게도 하는 이런 사람들.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어디나 가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의학이다, 의학 능력이란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흡수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래서 영어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거고,
영어를 잘하면은 그만큼 미국에 있는 지식을 많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말까지 잘하면 일본에 대한 지식을 흡수하는 거고, 중국말 잘하면 중국인 친구가 생기고 중국에 관련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지나고 나서 봐도 그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서 막 오래 안 있습니다만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행히 우리 그 반도체 쪽에서는 일본말 못하면 입문 안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일본말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은 상당히 잘 알게 됐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본하고 경쟁하는 데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는데, 중국말도 이제 배우면 중국을 더 많이 알아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중국말 좀 배우려니까 그 일본말이 그냥 다 망가질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중국말은 아직 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 모으 재산 저축하는 게 있죠. 그것이 어학은 그런 기분으로 해야 된다. 꾸준하게 뭐가 틈 있을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돼요.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